평생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씩 팔아 검사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금쪽 같은 제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그러더군요. 국밥 냄새 나는 무식한 노인네라고요. 심지어 제 뒤에서 은밀한 공사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마다 끓여낸 것이 단순한 국밥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원래 이랬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몸을 일으켜 앞치마를 두르고 큰 솥에 사골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살. 그게 제 평생이었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는 동안 저는 팔을 다듬고 깍두기를 썰고 밥솥에 쌀을 안쳤어요. 손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은 나중에 따라오는 몸이 된 게 언제부터였는지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시장이 열리면 손님이 몰렸고 시장이 닫히면 저도 하루를 접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 아이 대학 보내고 고시 공부 뒷바라지하면서 국밥 한 그릇 한 그릇을 팔았지요. 아들이 검사 임용장을 받던 날 저는 시장 한쪽 구석에서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빨리 마셔버렸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다 속으로 사귀는 것.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반듯하게 생겼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요. 아나운서를 준비했다고 했던가요? 목소리도 곱고 웃음도 예뻤습니다. 저는 그냥 좋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아이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어떤 속을 가졌는지,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사람을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래 장사를 해온 사람은 알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눈빛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특히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때는 더욱 그렇지요. 며느리는 저를 볼 때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에 눈을 내리깔았어요. 무시하는 건지 불편한 건지 아마 본인도 의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어디 내세울 사람도 아니고 시장에서 국밥 끓이던 촌스러운 어미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전날 밤부터 소불고기를 재워두었습니다. 아들이 불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생일날이면 꼭 불고기 해달라고 했던 아이가 벌써 35살이 됐지요. 나물도 몇 가지 무치고 된장찌개용으로 두부도 넉넉히 사다가 손질해서 반찬통 가득 챙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까지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잠깐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니까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잠옷바람이었고 머리는 반쯤 묶은 채였어요. 저를 보는 눈이 순간 굳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반찬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음식 냄새 배잖아요. 그냥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잠깐 제 위아래를 훑더니 옷도 좀 세련되게 입고 다니시면 좋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웃은 건지 그 순간엔 저도 몰랐습니다. 옷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입고 있던 걸 내려다봤어요. 오래 입어서 약간 빛이 바랜 점퍼였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입었어요. 냄새도 안 났고 더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옷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얼른 주고 갈게 라고 하면서 반찬통들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받긴 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좀 빨랐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뭐 바쁜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면 될 텐데 왜 그날 전화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들이 눈치채면 부부 사이에 껄끄러워질까봐 그랬겠지요. 엄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참는 게 어느새 습관이 돼버려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는 맑았어요. 봄이 오려는지 바람도 그렇게 차갑지 않았고요. 근데 마음이 좀 허전했어요. 허전한 건지 씁쓸한 건지 딱 뭐라고 표현하기 애매한 기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눈물도 잘 안 나옵니다.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어딘가에 천천히 녹아드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저는 문을 열어요. 쉬면 뭘 할지 모르겠거든요.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 집 국밥이 제일이라고 해줄 때 저는 제일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며느리 얘기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잠깐 더 생각했습니다. 냄새 배잖아요. 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래 끓인 뜨끈한 국밥 냄새가 그렇게 민망한 거였나 하고요. 저는 평생 그 냄새 맡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들도 그 냄새 맡으면서 자랐어요. 그게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프긴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올리고 팔을 다듬고 밥솥에 쌀을 안 쳤어요. 언제나처럼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그러려니.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겠어요. 하지만 오래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지나치는 것처럼 보여도 잊혀지는 게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걸요. 다 기억됩니다. 그냥 쌓이는 거예요. 조용히 차곡차곡. 저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서두를 것 없었어요. 저는 3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기다리는 것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날은 장 보러 나갔다가 좀 일찍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시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훑어보고 오는데 그날따라 무릎이 좀 시큰거려서 필요한 것만 사고 빨리 들어오려고 했어요. 봄이 왔다 갔다 하는 날씨에 무릎이 가장 먼저 반응하더군요.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날씨를 알아챕니다. 기상청보다 훨씬 정확해요. 시장 안쪽 골목을 지나다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사이로 햇볕이 잘 드는 카페 테라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웃음소리가 꽤 크게 들렸어요. 제가 특별히 신경 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테라스에 앉아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며느리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워낙 꽤 멀찍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며느리였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친구들로 보이는 여자 셋이랑 브런치를 먹는 중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볼 마음도 없었고 들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문제였어요. 봄바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소리를 잘 실어 나르거든요.
며느리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라고 며느리가 말하는 소리가. 친구들이 어떤데 하고 받아주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웃으면서 했던 말.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노인네야. 말투가 그렇고 차림새가 그렇고 국밥집에서 종일 냄새 맡고 살더니 사람한테서도 냄새가 나. 친구들이 깔깔거렸어요. 며느리도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게 충격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아예 예상을 못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뒤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앞에서 하지 못한 속마음이니까요. 그래도 막상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말이라는 게 직접 귀로 들으면 다르게 박힙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이어서 하는 말이 또 들렸어요. 이번에는 웃음기가 좀 빠진 목소리로. 우리 친정 쪽에 빚이 좀 생겼거든. 남편한테는 말 못하고 시어머니 국밥집이랑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좀 해볼 생각인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채소 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화도 났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든 감정은 다른 거였어요. 씁쓸하다는 말도 부족하고 서글프다는 말도 좀 다르고 그냥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 곁에 있는 이유가 뭔지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요. 저는 소리 없이 돌아섰어요. 며느리 쪽에서는 저를 못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서 시장을 벗어났어요. 오늘 사려던 두부는 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내려놓고 식탁 앞에 앉았어요. 물 한 잔 마시면서 창문 밖을 잠깐 봤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고시 공부하던 시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독서실에서 새우잠 자던 그 아이. 겨울에 손이 터도 핸드크림 살 돈이 아까워서 그냥 꾹 참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검사가 됐고 결혼을 했고 저는 그게 그냥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 옆에 이게 붙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몰래 며느리가 무슨 공사를 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왔어요. 빚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까지는 들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제가 가진 걸 어떻게 해볼 생각이라는 건 분명히 들었으니까요.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흥분해서 바로 뭔가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래 장사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급하게 내린 결정이 좋은 결과를 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요. 화가 가라앉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국밥집 문을 닫고 나서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했어요. 제 오른팔인 김 기사한테요. 그분은 제 건물들을 오래 관리해 온 사람이에요. 말수가 적고 일 처리가 빠르고 무엇보다 입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며느리 쪽으로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제 건물 관련해서 누가 뭘 알아보려 한다거나 등기부등본 조회 같은 거 있으면 바로 연락 달라고. 김 기사는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말 길게 안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좀 앉아 있었어요. 아들한테 연락할까 잠깐 생각도 했습니다. 진여가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이 제가 들은 것만으로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은 아내 편을 들겠지요. 아니면 중간에서 이쪽 저쪽 눈치 보다가 지치겠지요.
어미가 며느리 험담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게 먼저 칼을 꺼낸 사람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고 별의별 상황을 다 겪었습니다. 외상 떼인 것도 있고 사기 비슷한 걸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배운 게 뭔지 아세요? 흥분하는 쪽이 지더라고요.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며느리가 했던 말을 다시 생각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노인네. 국밥 냄새가 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게 맞고 대학도 안 나왔고 평생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건 저는 알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약점이라고 봤겠지요. 손쉬운 상대라고 봤을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밥을 30년 끓인 사람은 국물 맛을 압니다. 뭐가 들어갔는지, 얼마나 끓였는지, 어디서 재료를 가져왔는지, 한 모금만 먹어봐도 알아요. 사람도 비슷해요. 오래 세상을 살다 보면 한 번쯤 눈을 맞춰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은 느껴집니다. 며느리는 아마 모르겠지요. 자기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게 지금은 며느리한테 유리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채로 두면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가 문제겠지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오래 누워 있었어요. 잠은 안 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도록 그냥 뒀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그때서야 눈이 감겼어요. 자면서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정말 깊은 데서 아주 조용하게 그래 해보자는 마음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를 더 얹고 다닌다는 것 정도였어요. 짐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엔 또 그렇고 그냥 어딘가에 메모 하나 붙여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오후 일정이 있었습니다. 강남 쪽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건물 중에 가장 큰 게 거기 있어요.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입니다. 임대 계약 갱신건으로 김 기사를 만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둘러봐야 했어요. 저는 국밥집 문을 일찍 닫고 씻은 다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엔 시장 다닐 때 입는 편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건물 관련 일을 볼 때는 좀 다르게 입어요. 별건 아닙니다. 그냥 깔끔하게, 단정하게. 코트 하나 챙겨 입고 가방을 들었어요. 김 기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탔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처음엔 참 어색했어요. 내가 이런 차를 타도 되나 싶었거든요. 국밥집 아줌마가 이런 세단 뒷자리에 타고 앉아 있으면 우습지 않나 하고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워낙 적응을 잘하거든요. 강남까지 가는 길은 막혔어요. 그 동네는 항상 막힙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갔어요. 높은 건물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반짝이는 유리창들. 저는 이 도시가 아직도 가끔은 낯설어요. 시장 골목에서 살다 보면 도시의 다른 면이 언제나 조금은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낯설미 싫지 않아요.
낯선 게 항상 나쁜 건 아니니까요.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김 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이 건물을 샀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제 손에 있는 돈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한평생 국밥을 팔아서 모은 돈이 이 건물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뭔가 이상하면서도 또 그냥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별 감상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볼 일은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임차인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건물 상태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고쳐야 할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김 기사랑 메모해두고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서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된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보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오래 장사를 해서 그런지 시선에 예민한 편이에요. 손님이 많을 때 어느 테이블이 불편한지, 누가 뭔가 필요한지 눈을 안 봐도 느껴지거든요. 그 느낌이랑 비슷한 거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길 건너편 카페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였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김 기사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천천히 가자고 했습니다. 차가 움직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따라왔구나. 예상을 아예 못한 건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 빈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 아이가 뭔가 움직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뒤를 밟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름 행동력은 있는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칭찬은 아니었어요. 그냥 관찰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오늘 무엇을 받는지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김 기사가 모는 고급 세단. 강남 한복판에 있는 8층짜리 건물.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꽤 충격이었겠지요. 국밥 냄새 나는 무식한 노인네가 강남 건물을 들락날락한다는 게 저는 창밖을 보면서 잠깐 웃었어요. 웃기려고 웃은 게 아닌데 그냥 나왔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굳이 내세울 이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말했겠지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별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먼저 나서서 내 재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김 기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길 건너편에 며느리가 있었다고. 앞으로 제 동선이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건물 관련 서류나 계약건은 더 조심하자고 했어요. 김 기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 따라온 경로나 뭐 이것저것 좀 메모해 두겠다고.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래같이 일하는 거겠지요. 며느리는 그날 밤 뭘 했을까요? 저는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뒤졌겠지요. 등기부등본 조회를 해봤을 수도 있고 건물 시세를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숫자가 나왔을 테고 그 숫자를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사람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국밥을 한 그릇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국밥은 손님한테 내드리는 것보다
좀 대충 끓여요. 간도 조금 덜 보고 고명도 별로 안 얹고 근데 맛은 비슷합니다. 이상하게도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달라지겠구나 하고 사람이 뭔가를 원하게 되면 행동이 바뀌거든요. 전에는 저를 무시하고 귀찮아했다면 이제는 다가오려고 할 거예요. 갑자기 살갑게 굴고 안부 전화도 하고 선물도 사들고 오겠지요. 그게 얼마나 어색하고 어설플지 저는 이미 눈에 선했습니다.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의 속을 빨리 읽는 것보다 읽고도 모른 척 할 줄 아는 것이 더 어렵다고. 모른 척 하는 게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략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국밥 육수도 하루아침에 우러나지 않습니다. 오래 끓여야 뽀얗게 제 빛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닦고 불을 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는데 차가웠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더니 또 밤에는 차갑더라고요. 그게 뭔가 지금 이 상황이랑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낮에는 따뜻한 척하고 실상은 아직 차가운 것.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알았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은.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알면서도 모를 수 있어요.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깊이 모르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며느리가 오늘 본 것은 빙산의 한쪽 귀퉁이에 불과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어김없이 언제나처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사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목적이 생기면 행동이 그렇게 빨라지는 법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국밥집 문을 막 열려던 참이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잠깐 있었어요. 한 박자 쉬고 나서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전에는 저한테 전화할 때 말이 좀 짧고 건조했거든요. 볼일 있으면 문자로 했고 전화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말끝을 올리면서 마치 오래 다정하게 지낸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잘 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혼자 드시면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저는 아, 그래, 라고 했습니다. 짧게, 더 덧붙이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작됐구나. 이틀 후 주말 오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 2개였고 과일 바구니가 하나였어요. 어머니 왔어요. 웃음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억지로 입꼬리만 올리는 그런 웃음이었는데 그날은 눈까지 같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노력이 보였습니다. 티가 났어요. 저는 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으라고 하고 차 한 잔 내왔어요. 며느리는 쇼핑백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드리려고 사왔어요. 항상 고생하시는데 좋은 거 드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안을 열어보니 백화점 건강식품이었습니다. 홍삼이랑 영양제 세트. 가격을 모르는 척했지만 꽤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괜히 이런 거 썼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가져왔을 때 괜히 썼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지 않아요. 며느리는 자리에 앉더니 이것저것 말을 걸었어요. 국밥집 힘들지 않으시냐고,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겠냐고, 몸이 먼저라고. 저는 들으면서 차를 마셨어요. 대답은 했지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편안하게 받아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눈이 어디를 보는지, 어떤 질문에서 약간 더 기대는 표정이 나오는지,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는 눈빛이 어떤 건지 다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재산 이야기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했어요. 대놓고 물어보는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노후 준비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가. 요즘 부동산이 어떻게 됐는지 뉴스에서 봤는데 걱정되더라고요. 라든가. 슬쩍슬쩍 던지는 거예요. 낚시처럼.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뭐가 필요하겠냐, 건강이지 하면서 넘겼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서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요. 그 균형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2시간 정도 있다가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가면서 또 한 번 안부를 챙기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래라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좀 피곤했습니다. 사람의 속을 읽으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게 은근히 에너지를 씁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것도 힘드네 하고 잠깐 웃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고급 한과 세트를 들고 왔고, 한 번은 좋은 차 선물 세트를 들고 왔어요. 어느 날은 캐시미어 머플러를 사왔는데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번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전부 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자기 발로 와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절하면 이상해지거든요. 받으면서 고맙다고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즈음 김 기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제 건물 중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같다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흔적이 있고 주변 공인중개사 쪽에도 시세를 물어본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봐 달라고 했어요. 아직 칼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봐야 해요. 어디까지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걸 다 봐야 나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저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오는 대로 받아주되 제가 먼저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기로요. 재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건물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돈 이야기도 하지 않기로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처럼 국밥집 하는 할머니처럼 그렇게 있기로요. 며느리가 공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실망하는 것도 커질 거니까요. 그게 잔인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잔인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무엇을 한 것도 없잖아요. 며느리 스스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저는 그냥 거기 있을 뿐이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를 식당에 데려갔어요. 강남에 있는 꽤 유명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는 것 사드리고 싶었어요. 하면서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는 아주 열심히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처음에 자기가 철이 없어서 몰라봤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의지하고 싶다고.
한마디 한마디가 공들여 준비한 티가 났어요. 저는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 집 한정식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말을 할 때 저는 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 라고 했습니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 어중간한 대답. 며느리는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됩니다. 착각해도 되거든요. 착각하는 쪽이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요.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 선물값에, 밥값에, 차비에. 저한테 잘 보이려고 꽤 쓰고 있을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급해지겠지요. 조급해지면 실수를 해요. 실수가 나오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서두를 것 없어요. 며느리가 공을 들이면 들릴수록 저는 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한정식도 먹고 캐시미어 머플러도 받고 나쁘지 않은 하루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기쁘지는 않았어요. 기쁜 마음이 들려면 진심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제가 받은 건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짜 온기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뭔가 빠져 있어요. 국밥도 그래요. 재료가 좋아도 정성이 없으면 맛이 달라요.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아요. 며느리가 오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열심히 하는 며느리, 모른 척하는 시어머니, 겉에서 보면 꽤 훈훈한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두 사람 중 한 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예요.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하루를 살아낼 겁니다. 변하는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저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은 오래 참다 보면 어느 순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느끼는 게 착각인지 아닌지. 저도 사람이니까요. 며느리가 몇 주째 공을 들이는 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속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는 거요. 물론 이미 알고 있어요. 뒤에서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가짜 효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달라요. 법정에서도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들한테 언젠가 이야기를 해야 할 날이 오면 제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정말 반성하고 달라진 거라면 제가 틀린 거니까요. 그 가능성도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테스트를 해보기로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제일 듣기 싫어할 말을 해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졌다는 말. 그것도 아주 갑자기, 아주 크게. 며칠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할지, 어디서 말할지, 어떤 타이밍에 꺼낼지. 그 며칠 동안 며느리는 여전히 열심이었어요. 안부 전화도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왔고, 지난주에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다고 했더니 파스를 2박스나 사들고 왔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고맙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식혜를 큰 것으로 사왔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식혜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분위기는 꽤 평화로웠어요. 며느리는 그날도 열심히 말을 걸었어요. 요즘 날씨가 좋다고 어머니랑 나들이라도 한번 가고 싶다고
꽃구경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저는 듣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살짝 바꿨어요.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걱정이 생긴 사람의 얼굴처럼요. 며느리가 알아챘어요.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망설이는 것처럼. 그리고 말했어요. 아니, 별건 아닌데. 좀 큰일이 생겼어. 며느리 눈이 순간 커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좀 당했어. 건물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건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지 뭐야. 거기까지 말했을 때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뭔가 굳어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 지금 뭐가 지나가고 있는지를.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장 돈이 좀 필요한데 내 손에 있는 건 다 묶여 있고 며칠 내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잠깐 며느리를 봤어요. 혹시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말이 끝났을 때 집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답을 안 했어요. 바로 안 했고 잠깐 후에도 안 했어요. 대신 식혜에 잔을 내려놓으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게 저도 요즘 좀 빠듯해서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꽃구경 가자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딱딱해지고 거리를 두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래, 알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짧게. 더 붙잡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 조심히 가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혜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어요.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달고 시원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확인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사실 슬프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완전히 슬프지 않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걸 알면서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건 또 다른 감각이거든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순간은 아무리 예상했어도 조금은 아립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아림보다 더 크게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차갑고 또렷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됐다는 느낌. 흔들릴 이유가 없어졌다는 느낌. 어설프게 착한 척할 필요도 없고 어설프게 모른 척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느낌이요. 저는 저녁에 김 기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김 기사는 조용히 듣더니 다 기록해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참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말 없음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의 묵묵함은 그 어떤 위로보다 든든해요. 그날 밤 저는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진혁이. 제가 새벽마다 국밥을 끓이면서 키운 아이. 공부 잘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만 뿌듯해하면서 키운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여자와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무거웠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애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속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걸 알려줘야 하나 아직은 아닌가. 저는 그 고민을 또 했습니다. 결론은 같았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때가 아닙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하고 상황을 더 봐야 해요. 감정으로 말하면 나중에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실을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아요.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지요. 며느리는 아마 그 이후로
며칠 연락을 끊겠지요. 아니면 아주 짧게 형식적인 안부만 할 거예요.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테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궁리하겠지요. 어느 쪽이든 저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잠시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며느리 연락이 뜸해졌어요. 안부 전화가 하루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이 됐고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이 됐어요.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국밥집은 여전히 매일 새벽에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오셔서 오늘도 맛있다고 해주시고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해주시고 그 말이 저는 제일 좋아요. 진심이 담긴 말이니까요. 돈을 바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국밥이 맛있어서 하는 말. 그게 제일 따뜻합니다. 며느리의 가짜 살가움을 며칠 받다가 단골 손님들의 진짜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진짜와 가짜는 결국 달라요.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다릅니다. 저는 그걸 국밥으로 배웠어요. 정성이 들어간 국밥과 그냥 끓인 국밥은 맛이 달라요.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봄이 제법 깊어지고 있었어요. 낮에는 꽤 따뜻해졌고 시장 골목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그 꽃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때가 되면 피는구나. 서두른다고 일찍 피는 게 아니고 억지로 막는다고 안 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면 피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때가 되면 준비된 것들이 하나씩 피어날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냥 봄날이에요. 며느리가 어디선가 다음 수를 궁리하고 있을 테고 저는 여기서 국밥을 끓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계절의 모습입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봄꽃이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저도 그냥 제자리에서 오늘도 뜨끈하게 한 그릇을 끓입니다. 가족 모임이 생긴 건 아들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진혁이가 전화를 해서 엄마 오랜만에 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들떠 있었어요. 승진이 됐거든요. 부장검사로 올라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로는 그냥 잘 됐다, 수고했다 라고 짧게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새벽에 도시락 싸주던 기억, 시험 전날 밤새 불 켜두고 공부하던 기억, 합격 통보를 받던 날 그 떨리던 목소리.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나갔어요. 저는 잘 잤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했어요. 수고했다, 아가. 모임 날짜는 그 주 일요일로 잡혔습니다. 아들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잔치 때 먹는 음식들로요. 잡채도 하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지만 저는 그게 좋아요. 손이 많이 갈수록 마음도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음식을 하면서 저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상하는 게 있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보는 거예요. 미리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저는 김기사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음식을 잔뜩 들고 인터폰을 누르니 아들이 직접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웃으면서 짐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얼굴 하나 보려고 내가 그 고생을 한 거구나. 거실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웃었는데 그 웃음이 예전 공들이던 시절보다는 온도가 낮았습니다. 제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살갑게 구는 척을 했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밥을 차리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들은 기분이 좋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맡은 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 후배 검사들이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 저는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좋았어요. 진짜로요.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버티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꺼내려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밥 먹는 내내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터질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아직 밥상이 다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보,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들이 응, 해봐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던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대. 그거 혹시 알고 있었어?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일이 우리 집안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아들 표정은 복잡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밥상 위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다 했다는 표정이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망하긴 누가 망해. 그 말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건물들 말이야. 경매로 넘어가는 거 없어. 아주 멀쩡해. 그리고 잠깐 찻잔을 한 번 더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그 건물들 이번에 재단 설립하면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 법적 절차 다 마쳤고 지난주에 서류 정리도 끝났어.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느리는 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흑빛이 됐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조금 전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번 돈은 내 돈이야. 어떻게 쓸지도 내가 정하는 거고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니? 아들이 엄마 하고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그런 결정을 했냐고 왜 말을 안 했냐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졌겠냐고 했습니다. 내가 반대했을 것 같아서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머니 재산은 이제. 저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받았어요.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해.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밥상 자리는 조용했어요. 아들도 뭔가를 처리하고 있는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일어나서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처럼요. 저는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마음이 생각보다 고요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조용해지는 것처럼
뭔가 떠들썩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렇게 조용해지는 느낌. 그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설거지하는 며느리 옆을 지나서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옆에 앉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야? 저는 응, 진짜야 했어요. 아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뭔가 복잡한 게 얼굴에 다 나타났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라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눈이 좀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남자가 밥상 앞에서 눈물 보이면 쑥스러우니까요. 집에서 나오는데 날이 벌써 기울어 있었어요. 봄 저녁은 빛이 참 예쁩니다. 노랗게 따뜻하게 깔려 있었어요. 김 기사가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까? 아들이 며느리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있겠지요.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오늘 한 말은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재단 설립은 진짜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며느리의 속내를 알게 된 이후로 결심이 더 확고해졌어요. 내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 손에 넘어가는 건 싫었습니다. 그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땀과 내 시간으로 만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진작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차가 시장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내려서 국밥집 앞에 잠깐 섰어요. 간판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닫았으니까요. 저는 그 간판을 한번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나를 만들었어. 여기서 국밥 한 그릇 팔던 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된 거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며느리가 무시했던 냄새, 촌스럽다고 했던 옷차림, 무식하다고 했던 말투.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 허름한 국밥집에서. 그리고 그게 결국 며느리가 노리던 것들을 만들어냈지요. 그 사실이 저는 오늘따라 참 묘하고 또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몸이 좀 피곤했어요. 감정이 많이 쓰이는 날은 이렇게 피곤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랫동안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시작이에요. 폭탄이 터진 것뿐이고 그 다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마 밤새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는요? 저는 잘 잘 겁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국밥 육수를 올려야 하고 팔을 다듬어야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게 제 삶이에요. 오늘 어떤 큰일이 있었든 내일 새벽은 어김없이 옵니다. 그리고 저는 어김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저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가족 모임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아무한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그냥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하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많은 걸 정리했어요.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큰일을 앞두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이 흐트러지거든요.
말이 흐트러지면 전하고 싶은 것의 절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저는 그걸 오래 살면서 배웠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일수록 더 차분하게 해야 한다는 걸요. 나흘째 되던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볼 수 있어요? 목소리가 좀 낮았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래, 와라 했어요. 짧게. 그날 오후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어요. 저는 그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할 이야기는 아들한테 해야 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아들은 차를 받아들면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하게 두려고요. 엄마, 그날 유라가 한 말.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저는 응 했습니다. 많이 놀랐어?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놀라지는 않았어. 그 아이 속을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 아들 눈썹이 살짝 모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비했던 그 순간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가볍지 않았어요. 김 기사가 정리해준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 그리고 제 휴대폰에 저장해두었던 녹취 파일을 인쇄한 내용들이었어요. 시장 골목에서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던 그날. 저는 사실 그때 그냥 지나친 게 아니었어요. 잠깐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을 했어요. 다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이 더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하던 날들.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기록을 했어요. 김 기사도 자기 방식으로 메모해 둔 게 있었고요. 저는 파일을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읽어봐라. 아들이 파일을 펼쳤어요. 처음에는 그냥 훑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멈추기도 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아들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읽으면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면 저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한참이 지났어요. 아들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응 했어요. 왜 이제 말해? 그 말이 나왔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을 때 말하고 싶었고, 아들이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흥분해서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증거도 없이 감정만 앞세워서 며느리가 이렇다 저렇다 했으면 너는 믿었겠어?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나쁘게 하면 처음엔 믿지 않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이 파일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혼자 다 감당했구나.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별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잠깐 목이 좀 뜨거워졌어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혼자 알고, 혼자 사귀고, 혼자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티를 낼 이유가 없었어요. 엄마는 원래 그러는 거니까요.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싫어서 혼자 들고 있는 거. 그게 어미잖아요. 아들이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때는 말보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한참 후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뭐가 미안하냐고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라고요. 아들이 그래도 했어요. 내가 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라고.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를 탓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속는 건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닐 때가 많아요. 속인 사람이 잘못인 거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할 얘기가 있어. 아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유라 친정 빚. 그거 우리 돈으로 일부 정리한 거 알아? 아들 눈이 흔들렸어요. 뭔 소리야 했습니다. 저는 김 기사가 확인해둔 내용을 말해줬어요. 며느리가 아들 몰래 어떤 경로로 돈을 움직였는지, 얼마 정도 됐는지를요.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략의 윤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꽤 됐어. 아들이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소리가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는 그냥 봤어요. 그 시간을 아들이 지나가게 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며느리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요. 보여주면서 보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그동안 빌려간 돈 말이야. 내 피땀으로 번 돈이니까 공짜는 아니야. 상환 일정 잡아서 연락 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길게 쓰지 않았어요. 길게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짧은 말이 더 무겁게 전달될 때가 있어요. 아들이 그 문자를 보면서 뭔가를 삼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엄마가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했습니다. 그러면 됐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그날 아들이 집에 돌아간 건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가면서 문 앞에서 저를 한 번 안았습니다. 오래. 저는 그냥 있었어요. 등을 두드려주지도 않았고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잠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충분했어요. 아들이 가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 너머로 밤이 깊어 있었어요. 생각이 많이 지나갔어요. 지난 몇 달이 한 번에 스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문전박대하던 날, 카페 테라스에서 들었던 그 말들, 건물 앞에서 마주쳤던 눈빛, 가짜 효도가 시작됐던 날들. 그리고 오늘, 참 긴 여정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저는 그걸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들 부부가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저는 해야 할 말을 했고,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줬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배운 게 있다면 그건 결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씨앗을 심는 것까지는 내가 하고 그 다음은 시간한테 맡기는 거예요. 국밥도 그렇잖아요. 재료를 넣고 불을 켜는 건 내가 하지만
우러나는 건 시간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옆에서 아무리 조급하게 젓는다고 맛이 빨리 나오지 않아요. 기다려야 해요. 저는 불을 끄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국밥집 문을 열어야 하고 사고를 올려야 하고 팔을 다듬어야 해요. 아들의 일이 어떻게 되든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내일도 그 자리에서 국밥을 끓일 거예요. 그게 제 삶이고 그게 저니까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고 따뜻한 게 올라왔어요. 다 잘 될 거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다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야 할 걸 했으니까요. 나머지는 시간이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따뜻하고 조용하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햇살이 뜨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국밥집 문을 열면 이미 공기가 후텁지근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올리는 건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도 제 하루의 시작은 늘 같았습니다. 그 반복이 저한테는 닭 같은 거예요. 어디로 흔들려도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 며느리한테 상환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긴 문자였어요. 저는 다 읽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말로 포장을 해왔는지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며느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처음에 어머니를 몰라봤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그리고 돈은 분할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했어요. 알겠다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 즈음 저는 다른데 마음이 더 가 있었습니다. 재단 일이었어요. 서류 절차는 이미 끝났지만 실제로 운영을 시작하려면 할 일이 많았거든요. 장학생을 어떻게 선발할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 어느 지역을 먼저 시작할지,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결정해 나가고 있었어요. 김 기사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일도 말없이 잘해줬어요. 서류 정리도 하고 관련 기관에 연락도 하고 회의 일정도 잡아주고 저는 그 사람한테 정말 많은 걸 기대고 있다는 걸 이 과정에서 더 실감했어요. 고맙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그냥 일인데요 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냥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재단 이름을 뭐로 할까 한참 고민했어요.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국밥을 팔아온 사람이 거창한 이름 붙이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장 이름을 넣기로 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장사해온 그 시장 이름을.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시작된 것들이 여기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게 처음 장학생 선발을 발표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서가 꽤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3개 하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썼었습니다. 저는 그 지원서들을 읽으면서 자꾸 눈이 뜨거워졌어요.
별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들이 고시 공부하던 때가 자꾸 겹쳐 보이는 거예요. 손이 트도록 추운 독서실에서 버티던 그 아이가 이 아이들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저는 그날 꽤 오래 그 서류들을 봤어요. 아들한테 변화가 생긴 건 모임이 있고 나서 조금씩이었어요. 처음에는 주에 한 번 전화가 오더니 나중에는 이틀에 한 번이 됐어요. 전화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짧게 안부만 묻고 끊었다면 이제는 좀 더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어떠냐고, 밥은 잘 먹냐고, 무릎은 괜찮냐고.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진심이 담긴 사소함이 때로는 거창한 것보다 훨씬 따뜻하거든요. 어느 날은 아들이 불쑥 시장에 나타났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왔다면서요. 국밥 한 그릇 먹겠다고. 저는 국밥을 끓여서 내줬습니다. 아들이 한 모금 먹더니 말했어요. 엄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국자를 저었습니다. 별말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뭔가가 꽉 찼어요. 밥이 아니라 마음이 꽉 차는 느낌. 그게 뭔지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어미들은 다 알 거예요. 자식이 진심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걸 채워주는지를요. 며느리 이야기를 아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들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그 두 사람 몫이에요. 저는 그냥 여기서 국밥을 끓이는 거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 며느리가 집에서 나갔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김 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 됐다고도 하지 않았고 안 됐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들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재단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바빠졌습니다. 예전엔 국밥집 하나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는 재단 일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기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는 게 그게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더라고요. 나이 들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걱정이 없어졌어요. 국밥집도 있고 재단 일도 있고 어느 날 장학생 중 한 명이 재단으로 인사를 왔어요. 대학교 1학년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 인사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 그게 전부였어요. 더 뭔가를 말하면 제가 울 것 같아서요. 그 아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름한 국밥집에서 팔을 다듬고 사골을 끓이던 게 돌고 돌아서 저 아이의 학비가 됐다는 게 인생이란 게 참 묘하고 또 신기합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저한테 밥 한 번 먹자고 했습니다. 오래된 분들이에요. 옆 가게 생선 장수 어르신, 두부집 아주머니, 채소 파는 할아버지. 30년을 함께 이 시장에서 장사해온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재단 소식을 듣고 한턱 내라고 했어요. 우리 시장 이름 달고 재단이 생겼다고, 동네 잔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오래된 고깃집에서 다 같이 모였어요. 10명 남짓 됐습니다.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오래된 이야기도 했어요. 누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시장이 예전에 어땠다더라. 옛날엔 어땠는지.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꾸밈이 없는 사람들과 꾸밈이 없는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 그게 제일 편하고 제일 따뜻한 자리입니다. 두부집 아주머니가 소주잔을 들면서 말했어요. 우리 수님이가 건물주 회장님이 됐다고. 다들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이 어색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국밥집 아줌마인데요. 했더니 다들 아니라고 손을 저었어요.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저는 소주 한 잔을 받아들면서 생각했어요. 회장님이든 아줌마든 뭐가 중요하겠어. 나는 나인데. 잔을 부딪히면서 저는 잠깐 눈을 들어 시장 골목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골목에 가게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었어요. 30년을 걸어온 골목이에요. 비 오던 날도, 눈 오던 날도, 무릎이 시리던 날도, 눈물을 참던 날도 이 골목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골목에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사실은 많은 게 변해 있었어요. 저를 무시하던 사람은 떠났고 제가 번 것들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들은 진짜 얼굴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원한 게 이런 거였구나.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거창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번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그게 다였어요. 국밥 냄새가 배었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 냄새가 창피하다고 했던 사람이요. 저는 지금도 그 냄새가 납니다. 매일 새벽 국밥을 끓이니까요. 그 냄새가 없어진 날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그 냄새가 바로 저라는 걸. 그게 제 삶이고 제 자존심이고 제 이야기라는 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압니다.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여름밤 바람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선선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면서 내일을 생각했어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예요. 사고를 올리고 팔을 다듬고 밥솥에 쌀을 안칠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올 거고 맛있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재단 서류를 볼 거예요. 장학생들 소식도 확인하고 다음 선발 일정도 잡을 거예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면 받을 거예요. 평범한 하루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가 지금 저한테는 제일 빛나는 것입니다. 평생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며느리한테, 세상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남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아는 것. 그게 진짜 당당함이에요. 저는 오늘 그걸 배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국밥을 끓이면서 팔을 다듬으면서 새벽 4시에 눈을 뜨면서 그 모든 순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아는 것을 한 번 더 깨닫는 과정의 반복. 잊고, 기억하고, 또 잊고, 또 기억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 바람이 또 들어왔습니다. 여름밤 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거예요. 언제나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많은 게 달라진 채로 저는 저예요. 국밥집 아줌마이고 건물주이고 재단 회장이고 그 모든 게 다 저예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